출발 새아침.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이 결국에는 너무 지쳐서 더는 외상센터 일을 못하겠다면서 냈던 사임원을 수립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병원 측이 병실 배정,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자주 다퉜고 닥터 헬기 운영 문제로 갈등이 격화된 사실은 익히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나 추락 등으로 인한 중증 외상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는 중심 기관으로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권역외상센터가 왜 자꾸 운영상 문제로 시끄러운지 우리는 알지 못했죠. 국가 예산 수백억 원이 지원되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 일이 고되고 처우는 박해서 의사들이 일하기를 꺼려하는 데다가 해당 병원도 돈이 안 된다면서 찬밥 취급하는 통에 이 외상센터의 의사 정원은 다 채우지도 못하고 제대로 운영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시스템의 문제인지 욕심의 문제인지 객관적이고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죠.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지식인 노영희 변호사가 진행하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우리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를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 뉴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신종 그러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이 먼저입니까? 예, 언제쯤 신종 코로나 얘기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있을지. 네. 어제 이제 확진자가 한 명 더 늘어서 이제 총 16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환자가 좀 특이한데요. 최근에 우한시나 중국을 다녀온 적이 없었고, 태국의 방콕과 파타야를 관광하고 지난 19일에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도 아니고 중국을 다녀온 것도 아니고 현재 확인된 다른 환자랑 직접 접촉한 게 확인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12번 환자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다른 환자의 접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아직까지는 이제 확인은 안 됐고요. 지금 뭐 좀 유력하게 검토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태국에서 이제 중국인 환자하고 접촉을 한 게 아닐까. 이게 지금 가능성이 제일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네.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제 역학조사를 하고 있긴 합니다. 워낙에 태국에서 이제 대표적인 관광지들을 관광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중국 후베이성에서 온 다른 관광객하고 이제 접촉했을 가능성이 이제 충분히 있다. 특히 태국이 중국하고 이제 교류가 굉장히 많은 나라라서 그렇죠. 현재는 이제 확진자가 19명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 19일에 입국했으니까요. 이제 중간 과정에서 그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환자나 뭐 혹은 아직 포착하지 못한 어떤 환자하고 접촉했을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꼼꼼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 환자가 확진 전에 이제 입원을 하기도 했던 광주의 21세기 병원. 네. 여기는 이제 최초로 코호트 격리, 그러니까 이제 의료진하고 환자를 통째로 격리하는 코호트 격리에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좀 이례적인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단순히 이제 중국인을 막는다 혹은 뭐 중국으로부터 오는 걸 전부 막는다, 이것만으로는 방역 조치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네요. 이런 걱정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 얘기 나옵니다만은 마스크 관련해서 벌금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 어제 이제 정부에서 새로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요즘 마스크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고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곳곳에서 이제 매점 매석을 하거나 뭐 비싸게 팔거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뭐 맘카페를 비롯해서 이제 민심이 굉장히 흉흉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 오늘부터 정부가 매점 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폭리를 취하거나 매점 매석을 하다가 적발되면 네.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이런 이제 강경한 조치를 내놨고요.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마스크를 둘러싼 또 다른 논쟁이 이제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논쟁이 또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자유한국당 발인데요. 이제 민경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지난 연말 예산 전국에서 4+1 협의체가
취약계층의 마스크 지원 예산 이걸 이제 114억 원을 삭감을 했다. 네. 그런데 그런 삭감 과정에서 한국당의 설명도 없이 날치기 통과를 시켰다. 이런 비판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당이 포함된 그 4+1 협의체가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예산을 줄여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어떤 비상 상황에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마스크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네. 어떤 이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예산 깎인 거는 사실인데 예. 나머지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신 거죠? 이제 JTBC에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요. 디테일을 좀 들여다보면은 조금 이야기가 좀 다른 측면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한국당이 약간 곤란해질 수도 있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요. 네. 일단 마스크 지원 예산이 이제 작년에 책정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런 어떤 전염병 비상사태를 상정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246만 명한테 마스크를 50매씩 나눠주겠다. 이제 이런 계획이었는데 처음에 복지부가 그 신청한 예산은 그러니까 그 전년도죠. 2019년에 비해서 380억 원을 늘려가지고 574억 원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대폭 늘린 거예요. 이제 그렇죠.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그 민감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대폭 늘려서 신청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지난해 11월에 국회 복지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 자료를 보니까 네. 당시에는 오히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예산 삭감을 주장했던 걸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미세먼지 일수를 보면은 마스크가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한 의원은 복지부가 증액한 380억,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한 380억을 전부 삭감하자. 이제 이런 주장을 했었고 다른 한국당 의원은 복지위원회에서는 심지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전체 예산, 그러니까 574억 원을 전부 날리자, 백지화하자.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제 국회 회의록 같은 거를 보면. 예,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하긴 뭐 그 당시에는 예.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할 줄 몰랐으니까. 네네, 충분히 그럴 수는 있는 내용이죠. 예.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뒤집어서 보면 그 당시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유행할 줄 몰랐으니까 네. 미세먼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일수를 따져서 뭐 예산 삭감을 주장할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와서 다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랑 엮어서 취약계층 지원을 정부 여당과 뭐 4+1 협의체에서 소홀히 했다. 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으로 연결하는 게 약간 무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 당시에 예산이 114억이 깎인 것도 보니까 복지부가 처음에는 마스크 단가를 이제 1,000원짜리로 했다가 네. 800원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이제 예산을 좀 깎아서 승인이 된 거. 이런 내용까지 이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소식은 뭘까요? 자, 세 번째 소식 그 일명 호날두 노쇼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기분 나빴던 사건이에요, 솔직히. 예. 예, 지난해 이제 K리그 팀하고 이제 유벤투스, 이탈리아의 유벤투스 팀이 이제 친선전을 할 때 세계적인 슈퍼스타죠. 이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한국에 온다. 이제 이래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었는데 그렇죠. 막상 그날 경기에는 출전을 하지 않아서 엄청난 팬들의 원성을 샀었습니다. 네. 예, 당시 그 관중들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라는 이제 주최사의 그 약속을 믿고 비싼 티켓을 구입을 했는데 정작 호날두는 그날 경기장에서 약간 그 몸만 조금 풀고 벤치에 내내 앉아 있다 그냥 그렇죠.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분노한 팬 2명이 경기 주최사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어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제 티켓 값과 위자료 37만 1,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소송 비용을 전부 부담해라.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사실 이례적이네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위자료 지급이라고 하는 게 그냥 실질적 손해, 즉 티켓값 정도만 원래 주는 거고 위자료는 잘 안 주는데 예. 위자료를 이렇게 많이 주라고 한 뭐 이유는 뭘까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당시 티켓 가격이 7만 원이고요. 네. 결제 수수료가 1,000원이니까 보통은 뭐 7만 1,000원 배상해라 이제 이렇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정신적인 피해 위자료를 30만 원을 책정한 건데 물론 이제 원고 측이 처음에 그 주장했던 100만 원에서 좀 깎인 액수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다. 그런데 이제 판결 내용을 보면은 약간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호날두는 경기장에 있으면서도 전혀 출장을 하지 않아 수많은 관중을 실망하게 했고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 이러면서 관중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비난과 분노도 커서 그 영향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중대하고 광범위하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스포츠 스타로서 팬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책임감과 예의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이제 주최사는 그런 약속을 했으면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했다. 이제 이런 거를 엄밀하게 평가를 해서 정신적 피해 소송까지도 이제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관중들이 경기 티켓을 산 게 호날두를 보기 위해서 샀던 부분이 크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을 안 지킨 것은 신뢰를 위반한 거고. 그렇죠. 그에 대한 그 정신적 손해배상은 30만 원 정도다. 예, 실망까지도 이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예.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참 중요한 판결 같습니다. 물론 예. 이게 하급심이라서 올라가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자, 당시에 그리고요. 예. 이제 워낙 좀 사회적 파장이 컸고요. 이제 원래 그 해외 축구 선수로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가 많았던 이제 두 사람은 그 FC 바르셀로나의 이제 리오넬 메시하고 그렇죠, 메시하고. 호날두 두 사람. 예. 이 사람이 이제 경쟁적인 관계였는데 지난해에 이제 노쇼 사태 이후에 자기 집에 돌아가가지고 트레드밀을 타면서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 마치 그 한국 팬들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어떤 글을 올려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호날두의 비호감도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래서 한때 그 온라인에서는 호날두의 첫 글자 이제 호자를 따가지고 네. 그 호자를 일부러 이제 피하는 그런 게 이제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우리말에서 이제 흔하게 쓰는 호불호가 갈린다 이런 표현 같은 경우 호자가 두 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호자를 빼버리고 메시의 매자를 따가지고 매불매가 갈린다. 예, 호불호를 이제 매불매로 바꿔 부른다든지. 네. 호텔 같은 글자도 이제 메텔이라고 바꿔서 부를 정도로 네. 그만큼 이제 호날두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컸었던 사건이고 이번 재판 말고도 이 뒤에 이제 재판이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네.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에서 이제 제기한 집단 소송이 있고요. 네. 이런 이제 줄줄이 소송이 진행이 될 텐데 앞으로는 스포츠 행사를 기획을 할 때 좀 더 네. 책임감을 가지고 팬들에 대한 어떤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실망을 주지 않도록 이런 어떤 계기가 되기를 좀 기원을 해봅니다. 근데 그때 호날두가 우리를 더 기분 나쁘게 했던 건 제가 아프다 그러면서 벤치에 앉아 있다가 네. 돌아가자마자 또 막 자기가 엄청 건강하다고 그러면서 러닝머신 뛰는 모습이 그러니까 뭐 사진에 올라서 집에 그랬던 오니까 거죠. 좋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올리고 네. 놀리는 거냐 이제 이런 이제 그렇죠.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주최한 회사가 결국 호날두를 상대로 이걸 좀 받아야 될 텐데 네. 그거는 그렇게 쉬워 보지는 않는다. 예, 그래서 그렇겠죠, 사실은 아무래도. 이 주최한 회사가 또 좀 약간 영세한 회사다고 하니까 네. 또 돈을 얼마나 잘 받을 수 그러니까 있을지.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 1번지 종로가 들썩들썩입니다. 여야가 어떤 구도로 또 어떤 인물이 종로 대첩에 뛰어들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이 뜨거운 종로 대첩에 뛰어드냐 마냐가 논의됐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아니라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먼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이정현 의원과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 종로구에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원래 그동안에는 어렵게 갈고 닦은 전남 순천 곡성 여기가 사실은 우리의 지역구의 기반이었는데 왜 21대에는 종로를 선택하신 겁니까? 일단 호남에서 24년 하다가 네. 서울로 이렇게 한번 올라올 생각을 가졌던 것은요. 한 올해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좀 정치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국민들에게 던지고 싶은데 네, 아시다시피 종로는 이제 상징적으로 정치 1번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한번 근본적인 정치 개혁 문제를 던지고 싶었었고 또 왜 그러면 종로냐? 네, 잘 알다시피 현실적으로 종로는 대통령께서 유권자로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야당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한번 심판을 하자라고 하는 목소리를 또 국민들에게 전달할 때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근본적인 정치 개혁과 또 문재인 정부 심판을 위해서 서울로 오고 그리고 종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제가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네, 그동안에 그 국회에 이렇게 쭉 있으면서 느낀 게 정말로 새로운 정치 세력
미래 세대들 중심의 새로운 정치 세력이 형성돼야 되겠다. 네. 이 얘기를 꼭 좀 선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우리 국회에 네. 지금 외교관 출신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과학자 출신도 거의 없습니다. 네. 20대, 30대들도 단 3명 있는데 각 당에 한 명씩 있어서 미래 세대들의 어떤 현실에 대한 닥치고 있는 문제들을 제대로 문제 제기를 거의 못합니다. 문화, 네. 예술 분야를 포함해서 진짜로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없고 대부분이 운동권 아니면 변호사들 아니면 엘리트들 아주 극히 일부분만 구성되어 있는 이래가지고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저는 효율적으로 국회에서 대응하지 못하고 또 정부에 대한 견제,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정책 제시 이런 게 어렵다고 보고 네.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하는 그런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꼭 좀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어쨌든 24년 동안 정치에 오시면서 생각하셨던 여러 가지 바가 있을 텐데 그것을 이번에 정치 1번지 종로에서 한번 제대로 꼽혀보고 싶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시군요. 정치인들은 선거를 통해서 정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만이 말하자면 합법적인 공간이죠. 뭐 삭발을 한다든지 단식을 한다든지 보이콧을 한다든지 거리에 나가서 뭐 데모를 한다든지 이것은 사실 정치인들이 요즘 시대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 네. 결국 선거라는 합법적인 공간에서 가장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정치의 그런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정치 1번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유권자로 있는 종로 바로 이곳이 꼭 제가 그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출마 선언하시면서 문 정권을 끝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정권 어떤 점 때문에 끝장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신 건가요? 정말로요. 많은 정권들이 부족합니다. 문제 지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의 정치 권력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네. 너무너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정부만큼 대통령이 왕같이 행세하고 있는 그런 정권은 없습니다. 사법부도 사실상 거의 말하자면 코드화를 해가지고 과연 사법부 판결을 믿어도 될까? 이제는 거의 준사법기관이 검찰조차도 청와대가 하나부터 10까지 간섭하고 개입하면서 검찰조차도 완전히 사유화를 할 정도로 그렇게 하거든요. 사실 국회도 뭐 여당에 의해서 거의 사유화된 거나 다름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것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거의 정권에 의해서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화합시켜야 되는데 아주 갈기갈기 국민들을 편가르고 찢어놓고 있습니다. 통합과 화합을 해서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폭발을 시켜도 지금 이 나라가 세계 각국의 경쟁에 따라갈 둥말둥 하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사실 미래 세대들이 써야 될 많은 예산과 그다음에 국가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국가 부채를 왕창 늘리고 있는 대로 선심을 쓰고 또 뭐 대형 국책 사업을 있는 대로 벌리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미래 세대들의 써야 될 그러한 돈들, 재정들, 예산들을 갖다 땡겨서 써버리는 한마디로 해서 미래 세대들 돈을 훔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야당이 제대로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표현하자면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문재인 집권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권력 사유화나 국민 편가르기나 미래 세대들의 돈을 갖다 땡겨다 쓰는, 훔쳐다 쓰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사실 야당이 더 크게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을 문재인 정부가 갈기갈기 찢어놨다. 예산이나 재정 같은 것들을 선심성 공약 비슷하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국가 부채만 늘어나고 미래 세대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없다. 이런 얘기시네요. 네네. 그러면은 좀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사실은 원래 우리 그 이정현 의원께서는 제1야당의 이제 원래 본신인 새누리당의 의원이셨는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금 종로에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자유한국당하고 우리 무소속 의원님하고가 이제 서로 경합을 벌이는 겁니까? 실제 이 총선에서? 만일의 경우에 한국당이 지금 누가 봐도 제가 바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자라고 나선 사람인데 네. 같은 심판하는 후보를 더 낸다. 네. 그 얘기는 같이 죽자. 그냥 네. 문재인 정권 그대로 꽃길을 깔아주자. 양탄자를 깔아주자.
정말로 거의 장기 집권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개헌을 포함한 아주 위험한 일들을 국탄의 길로 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단지 말하자면은 당이니까 후보를 내야 된다라는 거 하나로 표를 가르자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 그런다면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한국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말아라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저는요 정말로 이 말씀을 꼭 좀 이 방송을 혹시 한국당 사람들이 듣고 있다면 좀 전달하고 싶은데요. 네. 정말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개헌선 200석 이상을 갖지 못하도록 개헌선을 저지하는 게 절대적으로 야당의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기는 방법으로 가야 되고 이기는 방법은 뭐냐?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가려고 하지 않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종로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을 때 가장 취약하고 약한 이정현이가 대표 선수로 나섰습니다. 이런 것처럼 나머지 252개 지구당도 총 253개니까요. 252개 지구당도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우는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대표 선수를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명이 나서가지고 같이 지고 같이 죽는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보다는 모든 지역구에 누가 됐든 바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자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의 대표 선수를 선발해서 내세우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ABC 아니겠습니까? 가장 네. 기본적인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한국당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각 지역구마다 대표 선수를 뽑아서 내세우는 이정현이 롤모델을 제공했지 않습니까? 이 방법대로 다른 지역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요 저희 방송 들으시는 8192 쓰시는 우리 최건식 애청자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말씀하시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보수 후보가 단일화를 해도 이길까 말까인데 이렇게 분열이 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지금 이정현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로 한국당에서 나오지 말아라는 말씀을 사실은 이제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황교안 대표가 종로 나갈지 말지 결정하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이정현 의원께서는 중간에 그만두실 겁니까? 전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저는 보수가 저는 굉장히 어렵게 선택을 했고 알다시피 24년간 호남에서 진짜 호롤단신으로 뛰면서 2번 당선되는 그 당권은 그것도 내가 팽개치고 지금 서울로 올라와서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권 제대로 심판하자 올라왔는데 이것을 방해하고 만약 그 경우에 또 후보를 내서 결과가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면은 그런 취지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문재인 정권 돕자는 것인데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고 저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신다.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그 실질적인 문제로 그러면은 이낙연 전 총리는 일찌감치 종로에 전세도 얻으시고 예비 후보 등록도 지금 마친 상황인데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가 독주하고 있다는 또 평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정현 의원께서는 원래 지역구가 전남 순천 쪽이기 때문에 서울에 사실은 그런 식으로 선거운동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의 독주를 어떤 방식으로 끊어내실 수 있을까요? 서울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이나 지방 사람이나 도시 사람이나요. 진심이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심이면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낙연 총리님이 이시잖아요. 네. 제가 이가거든요. 네.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에는 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여기는 아마 종로에는 이낙연에는 이정현, 호남 출신한테는 호남 출신 후보를 내세워서 네. 한번 붙어보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낙연 말하자면은 그 전 총리님께서 지금 독주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혼자 뛰면 당연히 독주죠. 그러나 이제 제가 나온 이상은 그 독주라고 하는 말이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누가 봐도 다 대권 주자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럼 대권 주자는 대선을 나서야지 웬 총선입니까? 그냥 하다가 또 국회의원 지금 그냥 휴지 조각 버리듯이 2년 하다가 또 버리고 또 그렇게 나간다? 이건 국민들이나 유권자를 조금 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 끝까지 해가지고 국회를 지키고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국회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기관에 대한 존중하는 의미로 정말 대권에 대한 포기 선언을 하든지 아니면은 총선 출마 선언을 포기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정식으로 국회에 대한 또 유권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심
진심 하나로 하면 저는 반드시 제가 말하자면 당선도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진심이라는 게 이렇게 딱 겉으로 잘 보인 건 아니어서 얼마나 잘 유권자들이 제가 알다시피 호남에서요. 당원 한 명도 제대로 없고 뭐 저는 성주이갑니다만은 친척도 거의 없고 동문도 없는 지역에 가서요. 네. 저는 어깨나 목에다 힘주고 하는 선거가 아니라 무릎에다 힘을 주고 거의 기다시피 하는 선거를 했습니다. 네. 찾아오게 하는 선거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찾아가서 전체를 유권자를 만나고 주민을 만나는 그런 그 정치를 하다가 보니까 호남에서도 통했거든요. 네. 저는 이 진심이면 통한다고 하는 이 낮은 자세로 임하고 섬기는 자세로 임하는 것에 대한 정말 그 효과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그걸 원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서도 통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원래 일찌감치 이제 통합 대상으로 이정현 의원도 원래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당으로 복당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왜요? 저는요, 만약의 경우에, 만약 그게 내가 어떤 변화가 온다 그런다면요, 물론 총선 끝나고 난 이후도 좋습니다만은, 네. 이 소위 말하는 범보수, 저는 보수란 말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캐치올이란 말을 쓰고 싶은데, 네. 진보와 보수가 다 한 당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의 아주 큰 텐트, 말하자면 큰 천막을 친다고 한다면 기꺼이 앞장서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는 영남이다, 호남이다, 김대중 지지자다, 또는 무슨 박정희 지지자다, 산업화다, 민주화 세력이다. 별로 큰 차이 없거든요. 처음은 나라를 위하자는 사람들이고 국민들 편안하게 하자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는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막 극한적인 대결을 벌리는 그런 정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빅텐트 안에 큰 천막 안에 다 들어올 수 있어서 저는 그걸 캐치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기꺼이 참석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수라고 갈려가지고 또 보수네 진보네 해가지고 이렇게 이념으로 실체가 뭔지도 모르고 또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진보 보수로 나눠갖고 싸우는 판에는 더 이상 끼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저는 아주 큰 텐트를 치고 싶습니다. 빅텐트나 대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들어갈 일이 없다 이런 얘기신데 네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쭐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도 박 전 대통령이 석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아직 확정 판결이 안 내서 이게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정현 의원께서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좀 마음이 아프고요. 네. 저는 모든 걸 떠나서 당연히 석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그동안에 보여온 여러 가지 그 성품으로 봐서는 기대를 안 합니다. 정말 좀 이런 심한 얘기입니다만은 좀 너무 잔인한 사람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는 정말 좀 제가 개인 사적인 네. 제 의견을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좀 저는 꼭 네. 석방이 돼서 네, 네. 당연히 석방이 돼서 네. 이렇게 좀 국민들 화합이나 통합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석방돼야 되고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 여기까지 네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소속 종로 출마를 선언한 이정현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2달입니다. 어제 0시를 기준으로 해서요. 중국 내 사망자가 422명에 이르고요. 확진자는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과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중에 하나인 우리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상황을 정말로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제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 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는 일주일 내지 열흘 안에 절정에 달한 뒤에 효과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어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죠.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중국 현재 상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국장 지금 현재 베이징에 가 계시는데요. 한번 전화로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한국에 계시는 우리 팬들께 혹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이고, 네, 오랜만에 그 좋은 소식으로 연락을 드려야 하는데 중국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어쨌든 아침부터 우울한 소식을 전하게 돼서 좀 송구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나누고 싶은 얘기가 뭐 이렇게 막 아주 밝은 그런 소식이 아니라 좀 우울한 소식이라서 저도 좀 사실 마음이 안 좋은데요. 네. 지금 중국에서 매일같이 몇십 명씩 사망자가 증가한다는 이런 소식이 들어오고 있어서 한국이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현지에서 네. 직접 보고 계실 테니까 중국의 위생 상태나 감염병 예방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 듣고 싶은데요. 네, 우선 오늘 아침 발표된 통계 자료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정부가 오늘 새벽 6시 29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확진자는 어제보다 3,225명이 늘어났습니다. 모두 23,696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사망자도 어제보다 66명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현재 491명으로 집계가 돼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세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 중국 감염병 예방 관련해서는 중국 관영 CCTV가 정말 대대적으로 홍보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야말로 부족함 없이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매일 4시간마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을 알리고 있고요. 또 일회용 마스크의 경우에는 한 번 쓰면 반드시 폐기하라 이런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당국에서 지침을 내려서 거리에 있는 모든 쓰레기통을 뒤져서 마스크만 따로 수거해라 이런 명령을 좀 내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리마다 마스크만 따로 분리수거를 하는 일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 중국은 우리처럼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하지 않아요. 네. 한꺼번에 모든 쓰레기를 버리는데요. 이번에는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당국이 별도의 특별 지시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가 많이 부족해서 지금 네. 쓰레기통에 버린 마스크를 뒤져서라도 따로 수거를 하고 이거를 좀 어떻게 새로 써보겠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요, 새로 그 용도는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워낙 네. 여기는 이제 계층별로 차이도 많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딱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첫 번째는 이제 중앙 정부가 이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만 별도로 수거하라는 명령을 내린 건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운 분들이 그 마스크를 재활용할 수 있으니 또 그래서 감염이 확산될 수 있으니까 네. 마스크를 좀 잘라서 버립시다. 이런 민간 차원의 개개인별로 캠페인이 있기도 한 이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마스크를. 네, 그리고 또 돈이 없어서 마스크를 쓰지 못해서 버스 안에서 한 할머니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으니까 왜 마스크를 쓰지 않느냐 이래서 논란이 생기다가 실제로 그 할머니 돈이 없어서 마스크를 사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사연이 또 중국 웨이신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네. 또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죠. 아, 그랬군요. 그러면 중국 현지 병원 사정은 지금 어떤가요? 웨이보에 그 25살 청년이 올린 글을 보면 기침과 고열로 일단 후베이성 중의원, 우리로 치면 한의원 같은 데인데요. 중의원에 가서 심종폐렴이 확실하다고 확인이 됐는데도 입원은 우한시 제7병원을 가라고 한다. 그래서 실제로 갔더니 입원이 불가하다. 왜냐하면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요. 네. 다시 우창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갔더니 또 거기는 병상이 없으니까 내일 새벽 6시에 다시 와라. 이래서 또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한 7병원에서 자리가 났다고 해서 아버지가 가서 대신 줄을 서서 진료를 받고 나니까 네. 이번에는 테스트 진단 장비가 모두 동이 났다. 확진 판정이 안 되면 입원도 안 된다. 그래서 주사 한 방울 못 받고 여기저기 헛걸음만 하고 다닌다. 그 사이에 엄마가 폐렴 증상을 보이기 시작해서 매우 두렵다.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어떤 특정한 개인의 상황이 아니라 우한시 전체가 이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는 넘쳐나는데 이를 수용할 병원이 없어서 대다수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야 했던 중국 중앙정부가 지난 3일이죠. 월요일인데요. 우한의
푸오션시안 병원을 짓고 그젯밤부터 확진 환자를 이송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어제부터 본격적인 진료는 시작이 됐고 그리고 내일 또 레이션시안 병원 진료가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네네. 문제는 벌써부터 허셔시안 병원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반중 성향의 매체 히말라야 글로벌에 따르면 허셔시안 병원 내부를 촬영한 영상을 이제 공개하면서 이 문이 안에서는 안 열리고 병실 문을 얘기하는 건데요. 음식을 안으로 전달하는 작은 통로만 있어서 네. 이게 병실이라기보다는 감옥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이 병원은 중국의 인민해방군 그러니까 중국 군 당국이 운영권을 넘겨받아서 현재 관리 중에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 당국은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했을 수 있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이것은 인권 감수성이 없는 조처가 아니냐 이런 비판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약간 감염이 됐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가도 잘 치료를 받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실제 병원에서 치료도 약간 인권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우려가 될 정도로 좀 힘들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들으니까는 중국 현지 병원에서도 이제 당연히 의료진들도 마스크를 쓰고 환자도 마스크를 쓰고 하겠지만은 그게 좀 부족하고 모자란다 이런 얘기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스크 공급 부족한데 돈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힘들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병원도 그렇습니까? 네, 병원도 그렇고 마스크 수급은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병원 내부에서는 일반보다는 안정적으로 수급이 되고 있을 텐데 알리바바에서 운영하는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이죠. 타오바오 그리고 중국의 중산층을 겨냥해서 만든 칭동 같은 경우에도 일반 의료용 마스크를 평소대로 제값 주고 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타오바오에는 간혹 시장가보다 매우 저렴한 마스크가 올라오기도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선뜻 구매하기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가짜도 유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요? 예. 마스크가 가짜가 있어요? 예. 네, 상당하게 어려우신데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진동의 경우에는 방진 마스크 하나에 299리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만 원이 조금 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장 기자님도 저희한테 마스크 좀 보내주세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사실 얼마 전에 이제 대사관 통해서 중국 교민들에게 1인당 3장의 마스크를 나눠주셨어요. 근데 그거 굉장히 감사하게 받고 있는데 사실 이게 사흘치에 불과하고 또 중국에서는 이 마스크 산에 사실상 마스크 대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를 교민들에게 주시면 근데 한국 또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저희가 선뜻 부탁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제부터 중국의 우메이라고 해서요.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프랜차이즈 마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낮 12시 정오부터 한국산 KF94 마스크를 1인당 5매씩 한정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중국인들도 이럴 때는 한국산을 너무 좋아해요. 1분도 안 돼서 완판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한국산 마스크를 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국의 딸공이라고 해서 보따리 무역상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직접 형 들고 가서 한국에서 마스크를 구매를 해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중국에서는 현재 웃돈을 주고라도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민들은 평소에 쓰던 방진 마스크를 요새 중국 햇볕이 굉장히 좋거든요. 햇볕에 잘 말려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감염자나 의심자 관리는 어떤가요? 자택에서 자가격리되는 접촉자들도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시내에 돌아다니는 방호요원들이 비접촉식 체온계로 체온을 재요. 그래서 열이 37.5도 이상이 되면 무조건 바로 격리가 돼서 병원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격리된 상태에서 검사를 해서 양음성 판정을 가리고 양성 판정이 나오면 바로 격리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굉장히 발생을 하는데요. 의심 환자의 경우에는 오전 오후로 당국에 전화를 받습니다. 이를테면 우한에 직접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후베이성 내부의 다른 지역을 다녀왔다 하더라도 공안 당국은 우선 AI를 통해서 아침에 전화를 해서 건강과 체온을 체크를 하고요. 또 각 아파트마다 주민위원회가 있어요.
이 주민위원회에서 사람이 또 직접 전화를 해서 체크합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회사원이면 직장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직 직장에서 또 전화를 해서 몸이 어떠냐, 뭐 체온이 어떠냐 계속 체크를 하는데요. 의심 환자로 분류가 되면 자신의 아파트 현관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두꺼운 철 벨트 같은 걸로 문을 봉쇄해 버려요. 아파트 현관을요? 네, 아예 못 나가게. 그래서 당국에서 필요한 생필품을 배달해 주는데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국은 이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반대의 경우 자신이나 가족이 환자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사실 중국에 프라이버시 이런 게 별로 없어서 네. 이런 문제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는 건데 또 이런 가운데서 그 중국의 선전이라고 하는 대도시에서는 택배기사가 감염자다. 이렇게 네. 밝혀지면서 슈퍼 전파자가 택배기사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중국은 사람 빼고 다 배달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배달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요.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배달원들을 콰이리라고 부릅니다. 이 콰이리들이 온갖 군데를 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이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슈퍼 감염자 아니냐 이런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있는데요. 실제로 우한 봉쇄가 지난 23일 날 됐는데 봉쇄 이후에 북경도 공식 업무를 계속 미루고 있으면서 실제 거리에 업무차 돌아다니는 분들은 앞서 말씀하신 택배기사, 콰이디, 청소 노동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러겠네요. 근데 이분들 안전은 과연 누가 보호하는 것인가 싶게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요. 네. 되게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교체가 필요한 정도로 굉장히 낡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바오안이라고 보안이라고 해서 아파트 출입구마다 경비들이 있는데 네. 이분들도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분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아파트들이 우한 봉쇄 이후에 베이징의 경우에 아파트 출입구를 차단하고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불편함도 생기죠. 왜냐하면 중국인들 아파트 현관까지 그 콰이디들로부터 물건을 배달받았는데 이제는 아파트 입구까지 스스로 걸어가서 물건을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서 이러저러한 소동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지에서 결국 이제 직접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입장인데 중국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대응책이나 뭐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좀 문제라고 보시나요? 우한에서 원인모를 폐렴이 유행한 시점이 작년 12월 18일입니다. 네. 그리고 1월 초에 그것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확인이 됐거든요. 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질병관리를 시작한 게 1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발병 20일 후에야 중앙정부가 관리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곧바로 춘절 연휴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춘절 연휴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춘절 이전에 정부가 이동금지령을 내렸어야 했던 것은 아니냐. 우한에서 500만이 빠져나가기 전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장서기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이냐. 이런 비판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한 시민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23일 우한 봉쇄 전날까지도 우한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 아니냐. 이런 네.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사실 우한이라는 도시가 인구 1,100만이 사는 큰 도시이기는 합니다만 의학적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진 도시는 아닙니다. 그런 도시에 급작스럽게 이렇게 큰 질병이 놓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중국의 의료 시스템이 우리 같지 않아요. 굉장히 낙후해 있고 또 공공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난적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베이징 현지에 계시는 장윤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2부 마치고 3부에서 뵐게요.